집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기다 띄워봤습니다. 집중은 영어로는 이 attention이라고 하죠. attention이라고 하는데 attention은 사실은 집중이라는 말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심리학이나 뇌인지 과학에서는 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근데 이제 주의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어떨 때 쓰나요? 주의를 기울여, 뭐 주의를 받았다, 주의를 준다. 어? 제 주의 좀 줘야 되겠어. 이러면 안 좋은 의미로 쓰죠. 조심하라는 의미로 쓰는데 영어로는 그게 caution을 이제 주의라고 주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근데 attention이란 말은 그냥 저 주의, 그래서 주의 집중이란 말도 쓰는데 attention이 뇌에서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attention은 사실 그 뇌과학이나 이제 심리학 이런 쪽에서는 집중이란 게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은 뭐 이렇게 머리를 막 질끈 쥐어 싸매고 막 누가 불러도 모르고 그런 게 떠오르시죠? 집중하는 장면을 한번 최근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그 떠올리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장면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자녀 여기 아마 대부분 학부모시겠죠? 자녀들이 뭘 굉장히 몰입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불러도 모른다. 그죠? 그 몰입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에 따라서 그 불러도 모를 때 그 학부모의 반응이 좀 다르겠죠?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불러도 모르면 좀 짜증이 나실 거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불러도 모르면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불러도 모른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뇌가 우리 뇌는 용량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아주 다른 점이죠. 지금의 인공지능하고 다른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많은 거를 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뇌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어, 여러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진정한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합니다, 뇌에서는. 그래서 뇌가 진화적으로 어,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처리 속도나 능력이 제한돼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탑재한 혹은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이 방법이 셀렉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난 이것만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받은 것은 이제 뇌의 모든 그 처리 그 리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받게 되고 온전히 처리가 되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거는 어, 그냥 아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뭘 몰입해서 하고 있을 때 불러도 물론 이제 가끔은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겠지만 진정 몰입을 했다면은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면은 어 실제로 그 뇌에서 처리가 안 돼서 부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어텐티브한 상태, 즉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집중하는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어, 게 사실은 이제 뇌의 어떤 처리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강의 자료가 PPT로 지금 쉐어가 안 됐나요?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럼? 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까지 뭐 한 거는 말로도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집중에 대해서 계속 이것만 띄워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가 또 제목이 있잖아요. 몰입은 또 영어로는 immersion이라고 하는데
자꾸 제가 이거 영어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저희 학술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이제 웨스턴 소사이어티에 있어서 가지고 서구 사회에 있어서 이머전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머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 주의 집중이 굉장히 고도화돼 가지고 아까 주의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을 받은 대상은 뇌에 이제 부름을 받고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는 다 필터된다. 그죠? 그 상태가 아주 고도화되면 이제 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주의나 몰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죠. 근데 잘 보면 이제 뇌과학자나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메커니즘이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뇌가 몰입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이런 거는 아직 논문이 그렇게 과학적인 논문이 많이 나온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과학을 하려면 실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토픽이고 아이러니컬하죠 아주. 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모라백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사람이 굉장히 쉽게 하는 거, 뭐 젓가락 들고 이렇게 콩 집어먹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지금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잘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는 인공지능한테는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건데 이 뇌과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거 있죠? 의식은 무엇인가?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뭐 몰입할 때 뇌는 어떤가? 그죠? 뭐 주의 집중할 때 어떻게 하면 뇌를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가? 기억을 편집할 수 있는가? 기억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잠을 잘 때 꿈은 왜 꾸는가? 이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거, 팔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리는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가,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게 뇌과학의 역설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 너무 이런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토픽을 너무 과학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이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굉장히 희박한 것들을 이제 어떤 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과학과는 구분된다 지금은.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몰입은 사실은 이머스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오전에 오늘 비가 왔는데 지금은 아주 날씨가 화창해졌네요. 우산을 안 쓰고 밖에 나가면은 몸이 완전히 흠뻑 젖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완전히 어떤 것에 이렇게 완전히 젖어가지고 그 상태에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몰입을 무슨 그 어떤 뇌의 특별한 상태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예. 저도 한 달 전 기억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아기 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아기 때부터 잘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 뇌는 사실은 몰입을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학습을 하고 생존하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기관입니다. 장기예요. 뇌를 장기라고 표현하면 좀 이제 거부감이 있죠. 장기는 심장이나 뭐 위나 뭐 허파나 이런 걸 장기라고 그러는데 뇌가 장기인가? 뇌도 장기입니다. 뇌도 장기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장기라고 부르는 게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장기죠. 어쨌든 뇌는 몰입을 해야만 학습을 하고 할 수가 있고
학습을 해야만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습을 하는 순간에 어떤 여기 맥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컨텍스트라고 부르죠. 어떤 맥락에 빠져들게 되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입은 맥락이라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제가 뇌의 학습과 기억 그리고 뇌가 행동이 바뀔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몰입이 맥락하고 무슨 상관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저 강의를 다 마치고 요 메시지만 이해하시고 가져가시면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죠,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뇌는 맥락을 기억하고 추측한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뇌는 맥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가지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추측을 왜 하죠? 어, 자기가 기억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게 그건가? 여기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은 코끼리의 이 정수리 부분만 보고 코끼리란 건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코끼리의 귀 부분만 보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동물인가 이러고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코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 근데 이제 이 전체를 다 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은 코끼리를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자기가 보는 어떤 그 현 상황 이 사실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맥락을 수도 없이 경험하죠.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아마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 뇌는 계속해서 어떤 맥락에 노출되는데 그 맥락이 사람을 그 개인을 굉장히 잡아 끄는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을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뇌가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혀 그 아까 저 제목에서 뭐 집중을 잘하고 몰입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이 아까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뭐 머리 끄는 이렇게 머리에 띠를 메고 막 나 이제부터 집중할 거야 다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늘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막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적인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뇌를 잡아 끄는 맥락을 만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재밌는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뭐 요리 나는 요리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뭐 요리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죠? 몰입을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재밌게 하고. 그죠? 힘이 안 듭니다. 그런 거는.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뇌가 그 너무 재밌게 하고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맥락을 만난 거고 오히려 막 힘을 쓰면서 집중을 하고 옆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막 신경질을 내면서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상황은 집중을 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거나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맥락이 아니거나 뭔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몰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죠? 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좀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다녔지만 그 몰입이 안 되는 학생들을 계속 앉혀놓고 뭔가를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뇌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히려 학습과 기억이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되는지 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 뇌가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찾아다니면 집중과 몰입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뇌과학에서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뇌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뇌에게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학습인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습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들으면 무슨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학습. 그러면은 이게 아주 행복한 단어처럼 들리시나요? 이게 온라인이라서 저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여쭤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단어처럼 떠오르지 않고 이게 공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이런 이미지입니다. 학습지 선생님, 학습지 학원,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란 딱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제가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걸 하면서 만나본 분들에게 여쭤보면 일단은 거부 반응이 그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학습이란 건 뇌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교수 생활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이제 학습을 learning이라고 하거든요. learning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는데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학습이라 그러면 상당히 거부 반응을 특히 이제 학생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를 배우면 학습을 하는 거 배우는 거니까 학습을 하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학습하자 그러면 내가 널 좀 이따 평가할 거야. 그죠? 그래서 어, 평가라는 게 잘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그죠?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이제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는 남하고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학습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일단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이런 이게 국가적으로 학습이란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근데 대체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학습이란 말이 굉장히 왜곡돼서 지금 뇌 과학이나 인지 과학에서 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하는 학습은 자연스러운 학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단어나 주의 집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갖다 붙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 학생들이 어려운 조건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습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냥 학술적으로 뇌가 하는 학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교육을 뇌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거는 이제 유튜브의 비디오인데 비디오를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이게 막 표범이 나와가지고 막 몰래 와가지고 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탁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라서 토요일 아침에 뭐 그런 거를 보실 분들이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스틸 픽처로 이렇게 캡처만 이렇게 했는데 저기 여기 표범이 보이시나요? 이 표범 보십시오. 이 집중 이게 몰입입니다. 예? 몰입이죠. 드디어 그리고 이 사슴 보이시나요? 이 사슴도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죠? 이때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아, 이게 자연 상태의 주의 집중과 몰입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너무나 스트롱하고 강하고 분명하면 사실 뇌는 그 상태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뇌가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집중을 해서 뭘 했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가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 어, 어쨌든 이 순간에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진에서 봐야 될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개는 이 사슴은 무슨 죄입니까? 사실 그죠? 한가롭게 풀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처라는 게 지금 해로운 걸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뇌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여기 생존의 법칙이라고 쓴 것 중에 그냥 해로운 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학습하고 학습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되게 저는 그냥 경험한다고 하는데 경험이 사실은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건 테스트를 받으면은 정답과 오답이 있고 뭐 이렇게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경험이라는 거는 틀린 경험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건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이란 말이 오히려 영어의 learning에는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사슴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경험을 뭐 어저께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한 달을 되짚어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일생을 되짚어 보셔도 되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것저것. 그 경험을 누군가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분류를 해라. 고 하면은 뭐 그렇게 딱 그 두 부류로 완전히 갈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분류가 잘 되는 거는 뇌과학에서는 해로운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그 해로운 걸 피하게 됐어. 그죠? 우리 저 회사에 저 정말 그 이상한 상사를 저쪽 골목을 피해 다니면은 안 만나도 돼. 그쪽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간다. 뭐 그런 것도 경험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맛집에 갔더니 이게 별 5개인데 이렇게 맛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 집은 다시는 안 가. 그건 뭐 해로운 거라기보다는 이 해로운 거에는 기분 나쁜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돈을 쓴 만큼 그게 없었다. 베네핏이 없었다.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어쨌든 안 좋은 걸 피하는데 많은 경험적인 지식 혹은 기억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해로운 것만 피하게 뇌가 굳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개는 그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이로운 것 얻기. 그러니까 이 두 부류로 여러분의 경험을 분류하면 해로운 걸 피하는 거하고 좋은 거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저 집은 내가 그냥 맛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이 자기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근처 가면은 그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저도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지만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미디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기억은 옛날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혹은 뭐 그때 정말 힘들었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자꾸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영화에는 나오는데 사실 기억은 옛날 일을 꺼내 보면서 이렇게 감상에 젖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에서 뇌가 기억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학습 혹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갖춰지면 자신의 미래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처가 가능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 과거를 꺼내보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약간 포커스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 뇌가 지금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자연스럽게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는 거는 이거는 비디오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옛날 실험인데 1989년에 그 썬다이크라는 심리학자가 효과의 법칙이란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에 모태가 된 어, 인공지능에서 이거를 빌려다가 어, 그 뇌과학에서 reinforcement learning theory라는 게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이제 차용했더니 인공지능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법칙입니다. 제가 아마 설명드리면 아니 저런 거를 학자가 하고도 유명해지는구나. 나도 아는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효과의 법칙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기억하고 효과가 없으면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법칙이야? 누구나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왜 기억해? 근데 이제 이 그거를 누구나 아는 거를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톤다이크라는 사람이 여기 비디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퍼즐 박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퍼즐 박스 안에다 고양이를 넣고 이 퍼즐 박스를 이쪽에서 고양이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문은 잠겨 있고 그죠? 이 고양이는 이제 조교 고양이입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된. 예. 들어가면 이 문을 열 때 이걸 걸쇠를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가로로 돼 있던 걸 세로로 고양이가 저렇게 하고 이 손놀림을 보십시오. 능숙한 조교에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걸 안에서 줄을 밀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고양이가 저걸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집에 고양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다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오면은 정말 맛있는 이제 먹을 걸 주는 장면은 제가 잘랐는데 어쨌든 근데 저 고양이를 저걸 어떻게 훈련을 시켰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요 옆에 고양이는 그 퍼즐 박스에 이제 처음 들어간 고양이입니다. 네. 생긴 건 더 멋있게 생겼는데 눈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 그죠? 처음 들어가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러다 이제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 옆에 이제 숙련된 조교와 다른 굉장히 이상한 반응들을 막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를 이 쏜다이크라는 사람이 거기를 나오는데 중요한 어떤 행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즉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거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예. 그렇게 보니까 이런 저 왼쪽에 있는 고양이도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이것저것 막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퍼즐 박스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건드려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 걸쇠를 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이죠. 그러다가 어쩌다 우연히 예, 우연히 이런 걸 이제 시행착오라고 하죠. trial and error라고 하는데 우연히 걸쇠를 탁 건드리니까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처럼 문을 긁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러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뇌에서. 그 다음에 걸쇠를 어쩌다 건드렸는데 문이 열리면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 뇌가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효과를 내는데 주요했던 행동들을 다시 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세포들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게 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경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뇌가 학습하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강화학습 원리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둑두는 AI 있죠? 알파고나 그런데 모두 탑재가 된 것이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효과의 법칙도 있지만 뇌는 이로운 거를 자기가 좋은 걸 발견하면은 그때까지 그 좋은 곳으로 자기를 이끈 모든 기억이나 행동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걸 했을 때 좋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해로운 거 피하기는 해로운 그 저 표범이 나오는 저기는 이제 다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누면 뭐 여러분 자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다시 하면 좋은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기 위한 뇌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죠? 학습이 저렇게 간단한 거였나?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제 디테일이 어, 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아마 아시겠죠? 뇌는 아까 장기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장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뇌에는 세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세포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간직했다가 뭐 나중에 또 쓰고 이러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제 저희 같은 학자들의 일인데 간단하게만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주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뇌는 사실은 뇌라는 말은 학문적으로는 저희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서초구 이러면은 대충 서초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떠오르시죠? 근데 한국 그러면은 한국? 그럼 나 한국 사람이지. 뭐 그런 생각밖에는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뇌라는 말은 저희한테는 그냥 한국이라는 말 같고 비슷해서 별로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뉴로 뭐 이런 표현을 자꾸 붙입니다. 신경 어쩌고 이런. 뉴로라는 말이 붙는 거는 뇌세포를 여기 나오는데 뇌세포를 어, 뇌에 있는 세포는 그 심장이나 여러분의 다른 뭐 피부나 이런 데 있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상당히 특이해요. 세포가 하는 일이 모양도 특이하고 하는 일이 상당히 특이하고 그래서 이 세포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죠? 약간 인삼처럼 생긴 인삼뿌리처럼 생긴 거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뉴런 이러면은 아마 그 뇌과학 쪽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뇌세포라기도 하고 신경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특별한 이름은 뉴런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뉴런들이 서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타냈다 그러면 뉴런 하나를 동그라미 하나라고 보면 이 뉴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각각의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강도가 다 틀려요. 이거 여러분이 그 요즘에 SNS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친한 그룹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랑 친하고 그 사람은 또 누구랑 친하고 아주 친하게 강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인간 관계가 있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뭐 그리고 그렇게 친하진 않고 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를 신경 회로 혹은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무슨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 뭐 서초구, 뭐 배드민턴 동호회 네트워크, 뭐 이게 네트워크들이 다 있죠. 그 네트워크 내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강하게 연결돼 있는 어, 그 안에 여러분이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뉴런들이 있고 약하게 연결돼 있는 뉴런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어, 그래서 뇌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친해진다든지 친했던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안 친해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상에서 계속해서 어, 그 연결된 강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소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잘 보면 서로 어떻게 여러분은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사람은 말을 하죠, 말을. 말을 합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먹었어. 이러면 일단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도 서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이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가 예를 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인삼 뿌리
이 줄기 같은 걸 따라 보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확대해 보면 절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가운데 있는 뉴런에서 온 것이고 이게 그 옆에 있는 뉴런의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의 어떤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서로 맞닿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런은 마지막에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화학적으로 화학 분비물을 분비하면 그게 자기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분비하면 이 밑에 있는 뉴런이 그 화학 물질을 다 흡수한 다음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밥 먹었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근데 화학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 안에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처리는 전부 전기적으로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뇌파라는 거 아시죠? 전기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뇌의 신호를 측정하는 걸 뇌파라고 하는데 전기적인 측면도 있는데 마지막에 다른 뉴런하고 서로 얘기할 때는 화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화학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뭐 도파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죠? 이게 컴퓨터하고 다른 점이에요. 컴퓨터는 전부 전기로만 하죠. 그 여러분이 뇌를 설계한다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다 전기로 하면 얼마나 빠르고 좋습니까? 그죠? 뇌는 그 물 속에 떠 있기 때문에 뇌 척수핵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물질을 물 속에서 이렇게 분비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친구랑 이렇게 테니스 공을 물 속에서 서로 패스하는 거 해보세요. 테니스 공이 똑바로 갑니까? 똑바로 잘 안 가죠.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 속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는 막 옆으로 새기도 하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막 옆으로 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되게 확률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 그 화학 물질을 많이 분비시킬 수도 있고 적게 분비시킬 수도 있고 또 화학 물질이 분비될 때 또 다른 호르몬들이 와가지고 이 화학 물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또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뇌를 조절하는 약물들은 전부 이 시냅스에 작용해서 화학물질 그죠? 작용을 합니다. 뭐 아주 미국의 그 안 좋은 그 지금 세태가 그 젊은 학생들이 뭐 시험 기간에 집중한다고 막 그 약을 그죠? ADHD 로 분류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약을 막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더 잘 되고 혹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제 니코틴 같은 걸 이제 흡수하게 되면은 집중이 더 잘 되고 막 이런 효과를 아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이 시냅스에 작용하는 이 화학물질 전달을 어떤 식으로든 증대시켜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중독 환자들 들어보셨죠? 중독도 이 시냅스에서 나와야 하는 그 처리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훨씬 배가 되면서 더 좋은 쾌락을 느끼고 그런 중독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인간이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 시냅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은 뇌에 잠깐 머물러 있어요.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근데 단기 기억으로 잠깐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주의 집중이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는 기억조차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 제 강연을 듣느라고 아마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갑자기 이제 제 강의를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에 소리를 들어보면 뭐 선풍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밖에 뭐 차 다니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집중하는 순간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변에서 이게 뇌의 특징인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뇌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처리가 되고
기억에 넘어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잠깐 머물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그 작업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현재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리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뭐 응고시킨다는 의미로 consolidation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주의를 집중하면 기억의 형태로 경험이 되고 경험된 게 이제 뇌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또 한 가지 과정이 아니고 다중 기억 시스템이라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관여하는 뇌의 부위가 틀려요. 여러분의 뇌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제 뇌를 하나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뇌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이유는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경험을 해야 되는 대상이. 그래서 뇌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면 대상에 맞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돼요. 아,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학습인데 그걸 이제 잘 합을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잘 학습이 안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다중기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그 부위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내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역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고 대개는 저희는 이제 아까 신경 어쩌고 그런다 했잖아요. 신경 네트워크 혹은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망이 굉장히 잘 학습의 대상에 맞는 망이 가동되는 그런 뇌가 효율적인 뇌고 학습을 잘 하는 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어떤 학습 시스템이 있는지 혹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많지 않을 텐데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 아주 다르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procedural learning system, 그러니까 절차적 학습 시스템 혹은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rocedure라는 거는 절차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생활의 절차가 뭐 라면을 끓이는 절차, 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떠오르시죠? 그 라면 봉지 뒤에 다 써 있습니다. 되게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절차라는 거는 여기 써주셨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뭐 피겨 스케이팅 아주 잘했던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가 나와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죠. 딱 시작하면은 진짜 물 흐르듯이 어떤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절차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내고 딱 끝나면 시간이 아주 딱 맞죠. 음악에 맞춰서 그게 절차적 학습이에요. 근데 뇌가 하는 학습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절차적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가 하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절차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걸 뭐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그런 절차적 학습에 아주 특화된 프로페셔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절차적 학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스템이 여러분 뇌에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뇌가 그거를 아주 번갈아 가면서 잘 하는데 절차적 학습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전거를 대부분 타실 걸로 생각을 하고 예를 가져왔는데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몇 번 이렇게 막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두발 자전거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근육이 막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거나 뭐 악기, 기타나 첼로나 이런 거 배워보신 분은, 그죠? 맨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좌절하죠. 나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심지어 손가락도 내 말을 안 듣네.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근육들이 그런 시퀀스 혹은 순서로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근육들이 계속해서 그 순서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 학습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절차적 학습이라는 거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는 반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거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만 해도 주산학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반포 쪽에 살았는데 거기 막 2층에 상가들이 전부 다 주산, 암산 무슨 학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구구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절차적 학습이에요. 2일은 2부터 시작하면 99, 80일 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죠. 그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건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국민체조라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저걸 했습니다. 그죠? 전부 다 딴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골프 같은 거, 스윙 같은 것도 하면 뭐 잘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냐고 뭐라 그러지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순서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근육이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꼭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 여는 거, 수도꼭지 트는 거, 그죠? 컴퓨터에 타자하는 거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는 학습 혹은 기억이 이 절차적인 기억입니다. 그죠? 어, 이 절차적인 학습은 사실은 이 기저핵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뇌의 굉장히 중심부에 어떤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기저핵이란 말이 사실 별말 아니에요. 베이슬이란 말은 밑바닥에 있다는 말이고 기저에 있다는 말이죠. 밑바닥은 아주 밑바닥은 아닌데 어쨌든 뇌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갱글리아라는 말은 세포들이 굉장히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핵처럼 이렇게 그래서 베이zel 갱글리아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뭐 스트라이터미니 선조체니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다 기저핵이 있습니다. 기저핵이 있고 또 여러분 뒤통수 조금 밑에 손해라고 있어요. 세르벨럼이라고 있는데 이 영역도 상당히 절차적 학습에 중요하고 뇌는 사실은 어떤 걸 경험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그걸 절차적인 기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절차적인 학습을 한 것은 다시 나올 때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로서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무 노력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그죠? 아까 제가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마 운동하는 그 프로페셔널 운동선수가 되려는 혹은 프로페셔널 그 연주가가 되려는 어, 자녀가 있는 분은 잘 이해하실 텐데 진짜 탑 레벨에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사실은 수능 시험 볼 때 이럴 때도 좀 마찬가지인데 진짜 탑 레벨에 올라가면은 실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때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연습할 때 보면은 오히려 제가 쟤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죠. 그런데 이제 컴피티션이 벌어지면은 딱 그 굉장히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저 이 프로시저럴 메모리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서 그 교통카드 대고 이런 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시죠. 딴 생각하면서 막 전화 통화도 하면서 운전 같은 것도 그래요. 운전도
아주 숙련되신 분들은 그죠?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지? 할 정도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그게 이제 절차적인 기억 혹은 행동인데 김연아 같은 선수나 그런 탑 레벨 선수들은 어떠한 그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식을 개입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한번 딱 시작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아사다 마오 같은 선수, 불쌍한 선수 있죠. 그 선수는 그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긴장을 한다고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탈 것 같아. 하는 순간 이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자기를 자기 시스템한테 맡기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학습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고 엄청난 반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국가대표 수준이 되면은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이 무의식적인 학습을 하는 시스템을 학습을 하는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 그냥 거의 구구단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서술적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 정말 어려운데 영어로는 이제 declarative memory, 아까는 procedural memory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만 정확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고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절차적 기억 시스템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계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그죠? 하지만 사람의 뇌가 적응력이 높고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지금의 기계보다는 훨씬 높은 이유는 이 declarative memory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절차적 시스템은 아까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복을 한다는 건 누군가 기회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전거를 오늘 타고 그죠? 그다음에 내일도 탈 수 있고 모레도 탈 수 있고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어요. 피아노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오늘도 쳐도 되고 내일도 반복할 수 있고 모레도 반복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서 반복해야만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학습이라는 거는 항상 거기 있는 그대로 이거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학원에 가면 피아노는 항상 거기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원타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죠? 길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죠? 그건 되게 한 번만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내일 갔더니 그 장소에서 또 만났어. 모레 갔더니 그 장소에서 걔를 또 만났어. 이건 뭔가 의도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부자연스러운 거고 되게 한 번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동물이나 아까 그 사슴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지만 한 번만 벌어진 걸 보고 학습을 빨리 해서 이후에 행동을 바꿔야 되는 한 번의 경험으로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게 이 생명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복할 기회를 누가 줍니까? 한번 실패하면 끝이죠. 특히 프로페셔널 세계에서는 한 번 했을 때 잘 못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 사자를 한 100번 봐야 사자라는 거는 무서운 거구나. 피해야 되겠다. 그런 동물이 살아남기 어렵겠죠. 심지어는 본능적으로 타고나가지고 사자 냄새만 나도 피해야지. 사자를 계속 몇 번을 봐야 막 반복적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지 데클레러티브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declare란 말은 영어로 뭐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갑자기 거창해지는데 그죠? declarance 뭐 of independence 독립 선언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말인데 그런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declare 한다는 거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맛이 없었어. 그죠? 말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기억의 내용을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 선언 혹은 선언이라고 하면 좀 독립선언 같아요. 이상해서 서술적이라고 했는데 서술할 수 있다. 그래서 Declarative Memory System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러면 이 절차적 기억은 말로 할 수 없나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아노 치는 거를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치시는 분들, 피아노 협주곡 치시는 분들 말로 해보세요, 그거를. 그죠? 어떻게 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성인들은 이걸 말로 할 수 없는 기억이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운전을 아는 사람 가르치면은 맨날 싸우는 이유죠. 운전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자꾸 이제 말로 막 그 학습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억, 즉 절차적으로 학습된 거는 그 절차적 시스템에서 학습된 거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거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무의식적으로 이건 다 처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의식적으로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절차적 기억을 서로 이제 말로 어떻게든 그 결판을 내려고 열심히 싸우는 학생들을 아이들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 뭐 스키 타봤어? 그러면 타봤어. 나 스키 잘 타. 그러면 어떻게 타는 거야? 이러면 그죠? 이제 말로 막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그러면 막 이제 싸우죠 이제. 그 말로 안 되는 거를 서로 말로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스키 타는 걸 직접 보면은 스키 탈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죠? 그래서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그렇고 이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영화나 이 법정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면 좋죠. 근데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은 되게 이제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죠? 어떤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왔거나 하면은 증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기억을 말로 막 합니다,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차가 먼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건너왔는데 저는 그걸 미처 못 보고 파란불로 바뀌어서 가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근데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 기억의 내용을 이렇게 말로 막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런 종류의 기억을 특히 이제 일화 기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에피소딕 메모리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에피소드라는 거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에피소드 1 하면서 이렇게 그죠? 쭉 나오고 또 에피소드 2 나오고 그죠? 어떤 일이 순서적으로 벌어지는데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벌어진다는 거는 절차적 기억 같지만 그 순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죠. 한 번 반복되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뇌가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아내는 게 진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인지과학을 하는 건데 이런 기억이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감도 못 잡고 있는 약간 그런 기억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적 기억 중에 하나고 일화 기억이 그다음에 또 일화 기억으로 대표적으로 아니 서술적 기억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거 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이 좀 이상해요 저게 제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안 쓰시죠? 근데 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죠? 영어로 뭐 do you recognize him? 그러면 저 사람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본 거 같냐 이런 의미죠. 예. 그러면 이제 되게 영화에서 이렇게 이쪽에선 저쪽이 보이는데 저쪽에선 이쪽이 안 보이는 이런 거울에 딱 서가지고 그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 위해하려고 했다. 그죠?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딱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그때 어디서 봤지? 이렇게 하고 알아보면은 그게 제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너 저 사람 제인하니?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죠. 제인이란 말 잘 안 써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저 사람 알아보겠니? 뭐, 저 사람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말로 그냥 쓰죠. 근데 이것도 말로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물체도 알아보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려면 자동차를 자기 차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자기 핸드폰 뭐 뭔가 물체를 보고 아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알아보는 거 자기 기억 속의 내용과 매치시켜 가지고 알아보는 걸 제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술적 기억인데 어, 이 서술적 기억은 아까는 저 절차적 학습은 베이슬 갱글리안이 뭐 소뇌니 이런 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술적 학습은 해마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를 비롯해서 해마와 그 연결을 맺고 있는 많은 신경망들이 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벌어지는 일을 경험한 거를 학습합니다. 해마는 또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태어날 때 탑재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저 돌아가는 걸 보시면 양쪽에 그죠?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선조체가 들어있는 그 밑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곳에 있죠. 어, MRI 같은 거 이제 찍으시면 볼 수가 있는데 자기 해마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해마가 이렇게 있고 해마는 아마 여러분이 저 그 뭐야 치매 같은 거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고 되게 영화에서 이제 기억 상실증,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의사가 그 MRI 같은 걸 띄워놓고 해마가 손상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제인이 안 되고, 그죠? 누군지 못 알아봐. 어, 치매가 걸린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이 해마를 손상시키는 그런 뇌질환이 걸리면 그리고 겪은 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 한 번 겪은 일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생활하기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죠? 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가 겪은 일이 경험인데 경험을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행동을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망가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물쭈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을 가이드할 컨텐츠가 뇌에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 불행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가 아주 잘 알려진 게 아까 제가 몰입은 어떤 맥락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를 학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마가 우리 뇌에서 맥락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가 재미를 못 느끼면 무언가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여담이지만은 영화 감독이나 아주 그 재밌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있죠. 시나리오 작가나 소설가나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해마를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맥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추리 소설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어쨌든 이 해마가 그렇게 맥락에 빠져드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맥락을 처리하는 이유 해마는 여기 써진 이런 기억들이나 학습이나 이런 그 인지를 처리합니다. 대개는
공간 기억이라고 하는 거, 공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위치 기억하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뭐 강남역 어디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간에 대한 인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까 여기 교통사고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나 뭐 어떤 벌어진 일을 기억할 때는 공간이 관련됩니다. 뭐 을지로 사거리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과 혹은 내 부엌에서 벌어진 일, 공간과 어떤 사건은 항상 연합되게 돼 있어요.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잘 안 되면 사실은 사건을 어떤 일화 기억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일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일화 기억은 공간만 기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공간에서 자기가 벌어진다는 건 이제 자기가 본 물체나 만난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순으로 그 사람을 맨 처음에 만났는데 뭐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다 끝내고 집으로 와서 뭐 하고 이런 순서를 다 기억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일화 기억은. 그 다음에 상상력. 이게 아주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 해마가 또 잘하는 게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뇌에서 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줌 강연을 들으려면 미리 잠깐 시뮬레이션을 어제 밤에 해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바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뭐 해놓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게 시뮬레이션이에요. 혹은 뭐 오늘 뭐 가로수길에서 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못 타고 해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가로수길이 잠깐 머리에 떠오르죠. 지하철도 머리에 떠오르고 그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 중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특히 이제 굉장히 먼 미래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는 생존이나 환경에 적응에 굉장한 적응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리 위험을 피하거나 좋은 거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등 동물일수록 어, 일종의 지능이죠, 그게. 시뮬레이션을 못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리 무언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반응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아까 그 표범과 사슴처럼 표범이 나타나는 걸 예측해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표범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제 피하기 시작하면 대개는 늦죠. 그죠? 그리고 위험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 이런 상상력이라고도 하는데 해마가 없는 환자는 사실은 그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구글 딥마인드에 굉장히 유명한 그 CEO가 있죠. 그 여기 알파고 이창호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 바둑 둘 때 항상 와가지고 막 기자회견 하던 사람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뇌인지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마의 상상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실험들 보면은 해마가 없는 환자들한테 상상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변에 누워 있는 본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해변에 누워 있는 걸 상상하면서 뭐가 상상되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변에 뭐가 상상되시나요? 갈매기가 날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배도 좀 떠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그 끝없는 그 파라솔들, 뭐 이런 것들 막 바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마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약간 블랭크 이렇게 굉장히 그 빈 공간처럼 이렇게 어, 그죠? 그래서 해마는 무언가를 일회성으로 경험한 것, 공간 이런 것들, 일화 기억을 다 그 버무려 가지고 재조합해서 상상하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대개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간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길찾기 같은 거 할 때 의사결정은 아주 절대적으로 해마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는 거의 학습의 처음이자 끝이 다 해마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해마의 학습을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원샷 러닝이라고 불러요. 원샷 학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한 번만 벌어지는 일을 이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속성이 있죠. 여러분 앞에 벌어진 일은 어떤 일이건 순간에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제가 방금 한 그 말도 사라졌죠. 순간에 어쩌고 한 말도. 근데 그거를 뇌가 시간 자극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뇌에서도 같이 사라지면 기억이라는 게 남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자극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남아뒀다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뇌의 숙명인데 한 번 벌어진 일을 이렇게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찍어가지고 기억합니다. 누구를 만난다든가 한 번만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만 얘기한 걸 알아듣는다든지 아까 말했던 뭐 교통사고 같은 거 한 번만 보고 기억한다든지 그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이 한 번만 경험한다는 게 사실은 어 약간 이 사진을 비유하는 게 빨리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진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해마의 기억은 여러분이 이렇게 꺼내 볼 때마다 다시 재구성됩니다. 재구성돼요. 그거는 뇌의 이제 숙명인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애초에 벌어진 상황과 달라지면서 꺼내보고 다시 이제 기억하고 꺼내보고 다시 기억하고 할 때 조금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막 자꾸 왜곡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흔히 예로 드는 게 남자분들 막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거의 다 무슨 특전사 출신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아주 기억이 많이 왜곡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일화 기억의 특징은 해마의 기억은 한 번 벌어진 일을 빨리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스피드가 생명이지, 그리고 전체 맥락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 프로시저럴 메모리를 하는 선조체나 이런 기저액이나 이런 데는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그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쇼트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데 막 중간에 막 건너뛰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퀀스라는 거는. 근데 이제 해마의 학습은 아, 디테일은 나중에 본인이 채워 넣고 대신 전체적인 맥락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아, 해마의 그 원샷 학습에 대한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아주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마가 없다고 영화에 그 아주 딱 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 누가 봐도 해마가 손상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가 손상되면 여러분한테 벌어진 일을 한 10초에서 30초, 길면 1분 정도만 기억하고 그게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지금 막 듣고 계시지만 제 말의 내용이 한 30초 후에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30초의 인생을 사는 거죠. 계속 30초만 부여잡고 사는 거. 이게 쌓이는 게 없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으로서 삶이 좀 그 불행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런 감상적인 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저 메멘토란 영화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특히나 이제 돈이 많아 보이면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이 해마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저번에 나한테 꼬간 5만 원 갚아야지. 그러면 5만 원? 아, 내가 안 갚았지. 그러면서 갚았어요. 줬어요. 그 사람이 1분 후에 와가지고 저번에 나한테 꼬간 5만 원 갚아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마가 있기에 망정이죠. 아까 줬잖아. 장난하지 마 이러죠. 근데 해마가 없으면은 5만 원 내가 안 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1분 단위로 하루 종일 하면은 5만 원씩 계속 주다 보면은 전 재산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어떤 벌어진 일을 기억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사치스러운 무슨 감상에 적기 위한 그런 뇌의 기능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진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행동 의사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벌어진 일을 해마는 굉장히 빠르게 어, 형성하는데 이 해마에서 그렇게 일단 빠르게 형성한 기억은 지금 학술적인 이론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마를 아주 액티브하게 쓰지 않을 때 주로 이제 잠을 잘 때나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나 뭔가 이렇게 프로시저럴한 거 아까 그 절차적인 걸 뭐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마를 많이 안 써도 되는 다른 영역 기저액이나 뭐 다른 영역을 쓸 때 서서히 이 해마는 이렇게 굉장히 깊은 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개골 표면 근처에 이걸 신피질이라고 하거든요. 진화적으로 좀 이제 나중에 생겼다고 그래서 니오콜텍스라고 하는데 이 신피질 영역으로 서서히 응고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잠자는 동안에도 이게 그러면서 해마에서 급하게 엉성하게 한 거를 신피질에서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놔야 나중에 오래 기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지러진 집을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언제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정리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도 기억이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는 그런 게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차로 말하면 해마는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스포츠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막 여러분 그 F1 포뮬러니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라고 안 부르죠. 그런데 머신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머신들처럼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설계된 여러분이 직장에 타고 다니시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죠? 막 스포츠카 타고 막 멋지게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 있죠. 굉음을 내면서 그거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밖에서 보기만 멋있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차는 진동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러분이 타는 이제 승용차는 그 차들보다는 느리지만 승차감도 좋고 천천히 달리도록 설계가 돼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뇌에도 그렇게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해마의 원샷 학습은 그런 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주로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제 누굴 만났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또 자기의 경험을 거기에 공감하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과거 일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계속 미래는 화성에 가서 살까?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경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근데 대개 여러분 뇌에서 특히 해마에서 벌어지는 일은 기억을 재구성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억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은 아마 왜냐면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뭐 기억의 사진첩을 꺼내서 뭐 기억을 뭐 꺼내 본다 뭐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어디다 담아뒀다가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가면은 옛날 기억을 또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닫아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사진처럼 존재하고 그걸 꺼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오히려 퍼즐 피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소 퍼즐이라고 막 이렇게 1000피스짜리 막 500피스짜리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퍼즐 피스를 다 맞추면 어떤 뭐 고호의 뭐 그림이 딱 나타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억이 필요할 때 그 퍼즐 피스처럼 여기저기서 꺼내가지고 맞춰줍니다. 해마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는데 가끔 이제 여기 쟁반 이렇게 깨진 것처럼 퍼즐 피스가 어딘지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안 나오고
여기저기 막 이제 빈 곳이 있는 건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는 퍼즐 피스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매끄럽게 자기가 다 각색해가지고 다 채워서 아주 매끄럽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퍼즐 피스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원래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이란 건 항상 꺼내 볼 때마다 특히 일화 기억, 해마의 기억은 재구성된다. 이게 절차적 기억하고는 틀려요. 그죠? 김연아가 쇼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마다 시퀀스가 다르면 그게 안 되겠죠.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칠 때 어떤 곡을 치면 똑같아야죠. 그죠? 근데 일화 기억은 말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화 기억을 너무 믿지 마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법정에서 미국은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뭐 아,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일화 기억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를 법정에서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증인의 증언을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일화 기억이라는 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교통사고도 자기 앞에 이제 벌어진 거를 증언을 할 때 다섯 사람이 봤으면 다섯 사람이 디테일이 다 틀립니다. 그게. 그죠? 여러분 아마 동창회나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은 옛날 얘기할 때 이제 서로 기억이 막 달라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할 텐데 그게 해마의 기억의 속성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데 그 해마의 기억이라는 게 꺼내질 때 맥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맥락적인 기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뇌는 세상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금의 기계학습 위주의 인공지능처럼 뜯어보지 않아요. 어,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욕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욕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머리 말려야지.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를 찾으면 저기 헤어드라이어 있나요? 딱 짚죠. 짚고 그냥 말립니다. 딴 생각하면서. 그죠? 오늘은 뭘 타고 가야 되나 하면서.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저게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뇌가 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드라이어나 뭐 다른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헤어드라이어를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를 지금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어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런 실험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애플의 로고가 사과를 베어 먹은 게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헤어드라이어에 여러분 헤어드라이어의 상표가 어디에 붙어 있나요? 그죠? 모르죠. 아는 분은 아마 헤어드라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어, 헤어드라이에 관련된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대개는 대충 그냥 헤어드라이어처럼 보이는 그 맥락에 갔을 때 화장실이라는 맥락에 들어갔을 때 헤어드라이어처럼 보이는 걸 그냥 집어듭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추측이 거의 빗나가지 않는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맥락을 너무나 잘 뇌가 알아차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바라는 학자가 한 실험인데 똑같은 물체를 저런 목공소 같은 데다 놔두면 사람들이 저게 이제 드릴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드릴. 그죠? 근데 이 물체는 지금 똑같은 물체거든요. 잘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맥락이 그 물체를 뭘로 볼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뇌는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보라고 명령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맥락에 몰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뇌가 캐치했다는 거는 일단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몰입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맥락에서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공소 맥락에서는 뇌가 완전히 목공소 혹은 작업장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러니까 뇌가 어떤 상태에 빠지면 집중하는 게 꼭 좋은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맥락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편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TV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보시면은 나그네가 항상 이렇게 밤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막 소쩍새 소리도 나고 되게 무서운 분위기를 막 형성하면 나그네가 혼자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타날 줄 알고 막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막 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 보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혼비백산에 막 도망가고 그 다음날 이제 밝은 날 가보면은 뭔가 그냥 하얀 물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예전에 그때는 그런 걸 보면은 선생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보인다고 막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심약하지 않게 해야 되나 뭐 온갖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마음이 심약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맥락에 빠지면 그 자기가 귀신이 나오는 어떤 그 맥락이라는 거가 조성이 돼서 뇌가 거기에 몰입하면 귀신으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얀 물체는. 예. 그게 정상이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마 같은 고등 인지의 중요한 영역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할 때는 맥락만 이건 이제 교육자나 교육 교재를 만드는 사람, 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맥락을 뇌가 그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지금 그 가상현실 같은 것들이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인 한때 이제 유행했다가 갑자기 이제 말들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 아마 그 저 가상현실 고글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어떤 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앞에 펼쳐진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 메타에서 나온 그런 거를 한번 써보고 체험관도 있으니까 해보면은 뇌가 이게 아이 이거 뭐 가짜 그래픽에 내가 뭐 하면 써고 막 이제 낭떠러지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는 어떤 맥락에 빠지면 자연스러운 맥락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런 걸 아주 잘 만들면 집중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맥락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아까 되게 맥락만 맞으면 우리는 그냥 그 기억이라고 일반화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generalization이라고 하죠. 혹은 어려운 말로는 이제 계산신경과학 이런 데서는 패턴 컴플리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데자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제 뇌의 이런 기능 때문에 해마의 특히 기능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러분 서기 전에 가보면은 이제 뼈대 공사부터 하잖아요. 뼈대가 이렇게 생겨야 그 건물의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체를 유리로 입히건 시멘트로 하건 그런 거는 이제 외장 같은 거고 근데 해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뼈대입니다. 뼈대가 뭐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그게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그 패턴이 비슷하면 디테일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채워 넣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퍼즐 피스처럼 자기가 어디 가면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그 약간 데자부라고 그러죠. 실제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 중에 그 뼈대하고 비슷한 그 기억의 맥락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뭐 기시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이 잘 챙겨지지가 않고 맥락만 기억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꾸는 사람들은 꿈에서 본 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서 봤을 때 내가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겪지 않고 꿈에서 본 건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이제 뇌가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맥락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일반화만 계속하면은 다 비슷한 기억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억은 비슷하지만은 다른 점을 찾아서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기억이 있는데 그걸 다 비슷하다고 얘기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 간다고 데려갔는데 여기 와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와보는 데인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실망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뇌의 그 딜레마는 이거는 해마뿐만 아니라 모든 뇌의 딜레마인데 기억들이 다 비슷한데 경험도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정도가 높으면은 비슷한 기억으로 봐야 되고 비슷한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이 직교화라 그래서 서로 다른 기억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운더리가 이 경계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서 뇌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 해마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인지 지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학문적인 내용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학문적으로 다른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네에 대한 지도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죠. 오늘 나가서 마트에 들렸다가 그죠? 뭘 사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자기 지도를 떠올려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또 그 지도상에서 무언가 갔는데 일이 벌어지면 그 지도의 특정 영역에다가 위치에다가 그 기억을 저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 인지지도, 커그니티브 맵이라고 하는 거를 해마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 저 강북에 어디로 이사 갔으면 혹은 뭐 부산으로 이사 가면 코그니티브 맵이 없죠. 근데 이제 며칠만 돌아다니고 사시면 코그니티브 맵이 다시 생성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코그니티브 맵이라는 거는 지도라는 거는 사실은 어 정보를 개별 정보를 맥락으로 엮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정보 체계죠. 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거 가지고 운전 많이 하시지만 즉 어떤 것들의 관계를 서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낸 어떤 인포메이션 체계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은 되게 무섭다고 하는 게 해마가 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건물들의 맥락 혹은 관계 이걸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이 지도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치매의 가장 그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 아는 동네에서 막 길을 헤맨다든지, 그죠?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빨리 지도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가 이 지도를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하고 이것은 그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는 아주 많이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가 여기 있고 해마는 사실은 그 해마한테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영역이 뇌후각 피질이라고 엔트라이너 콜텍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엔트라이너 콜텍스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개골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의 뇌는 눈, 코, 입, 귀, 그다음에 여러분의 촉각 이런 게 그냥 해주는 얘기를 듣고 바깥 세상을 간접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철학의 인식론 이런 데서 우리가 바깥 세상을 진정 알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뇌는 직접적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 감각 혹은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바깥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마는 내후각 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존 어키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해마가 이 길찾기라고 했는데 여기 스페셜 내비게이션 혹은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기억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발견하셔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뇌인지 과학을 하면 노벨상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키프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 메이브린 모저하고 에드와드 모저라는 분은 이 뇌후각 피질에서 관련된 세포가 있다는 걸 해서 이 세 분이 2014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거만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해마에 있는 이 장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 세포를 보면 여기 쥐가 있죠. 여기 쥐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사각의 공간이 있고 이 쥐가 이게 비디오인데 이 쥐가 막 돌아다닐 겁니다. 여기 돌아다니면은 지금 이 존 오키프 박사가 하고 있는 거는 쥐의 해마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활동한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쥐가 돌아다닌 흔적은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하나의 세포가 어디에서 빨간색을 나타내는지. 이게 여러분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뭐 세포 하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쥐가 저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는데 빨리 감은 겁니다. 저거는. 예,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저 세포가 대충 어디서 활동하는지 보이시나요? 예, 좌하단, 왼쪽 하단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쥐가 거기 갈 때만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날씨 뭐 기상 맵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 세포는 동물이 여기에 올 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이 위쪽에서 활동하고 어떤 세포는 여기서 활동하고 그걸 다 모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실 때마다 어떤 특정 장소에서 활동하는 세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무섭다고 하는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거는 이 해마에 있는 세포들을 먼저 손상시키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해마를 왜 자꾸 못 살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타겟합니다. 그러면 해마에 있는 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점점 죽게 되면은 이런 세포들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특정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를 코딩하고 있는 세포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길 찾기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시뮬레이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 해마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 가상현실 말씀드렸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쥐가 저거는 이제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가상의 공간을 여러분 댁에도 자녀분 중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니 배그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지도상에서 막 그 집에 막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막 전투요원들이 막 친구들하고 소리 지르면서 전투를 매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른들도 있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가상의 공간을 돌아다닐 때도 쥐의 해마의 저 장소 세포가 가상의 공간의 특정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를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서초구 안을 가상으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해마의 장소 세포가 서초구의 특정 위치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특정한 맥락이 맞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하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공간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은 메이트릭스 같은 영화 보면은 실제로 맥락을 뇌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주입해 주잖아요. 어.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드리면, 아, 여러분 뇌 밖에 있는 게 다 환경이에요, 환경. 그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다 환경입니다. 주변에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소리가 들리고, 냄새도 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온도도 오늘은 좀 춥구만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환경이 근데 환경이 초 단위로 계속 변합니다. 그죠? 제 말도 계속 변하고 시각적으로도 뭔가 뭐 초 단위는 아니지만 아침 되면은 좀 밝아졌다가 저녁 되면 어두워지고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온도도 계속 바뀌고 그죠? 그게 이게 지금의 인공지능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죠. 환경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원타임 이벤트 같은 것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환경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네. 환경이란 건 계속 바뀐다는 게 그래서 환경에서 들어오는 이런 자극들, 물체,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을 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의를 기울인 것만 특히 눈, 코, 입 뭐 이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자극은 들어오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의 뇌가 주의를 기울인 것만 사실은 인지적인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은 거는 주의에 의해서 아까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는 선택받지 못한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는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여러분의 뇌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주의를 받지 않은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주의 아까 강연 제목이 뭐였죠? 몰입하는 뭐 자녀 만들기? 뭘 만들려면 일단은 적어도 그거에 이 어텐션을 주는 몰입을 하는 주의를 하는 그런 환경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들어오면 아까 뇌는 바깥 세상을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맥락을 형성하는 거예요. 빨리. 그 이제 인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집 살 때 이제 저 아파트가 지어진다는데 모델하우스를 가보자. 모델하우스를 왜 갑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봐야 그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죠? 그 자기가 살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모델에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경험한 게 다르고 주의를 집중한 게 다 달라요. 그죠? 어쨌든 모델을 형성해야 뇌는 그걸 가지고 환경에 다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을 끊임없이 테스트해 보는데 행동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처럼 이것저것 건드려 봐야 알 수 있어요. 즉 경험을 해봐야 모델이 이게 좋은 모델이구나. 잘 작동하네. 이거를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즉 행동을 하면 환경이 바뀌죠. 그죠? 내가 이 앞에 있는 물컵을 들면 손으로 들면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물컵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실 이 노란색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고 모델만 계속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의해서 모델의 적합성이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챗 GPT 같은 거 얘기해 보면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환경이 바뀌면 다시 이제 그게 들어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여러분의 뇌에 있는 모델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고 정교화되고 맥락도 비슷한 맥락도 구별하게 되고 그죠? 이 과정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뇌는 자연스럽게 그냥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딘가에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 몰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특히 주의를 집중한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특히 해마 같은 거는 그 리플레이라는 현상이 알려져 있거든요. 일단 어떤 순차적으로 무언가를 학습하면 다시 순차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쭉 영화를 동영상을 플레이하듯이 잠자는 동안 세포들이 그 순서로 다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는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해보는 것처럼 그런 리플레이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알려져 있고 어, 이건 이제 기억을 응고화시키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마의 기억은 이제 계획을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중요하고 상상을 하는데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얼마만큼 어, 상상을 했는데 굉장히 기발하다.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감독도 있고 여러분 자제분이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상상력은 대단하다.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왜 그런 평가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벗어난 그죠? 자기의 경험으로 형성된 맥락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발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나타나면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뜬금없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도권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능력이 점점 그죠?
퇴화되죠.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계보다 지금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이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기관을 오히려 기계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현대 교육의 좀 문제점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이 경험적인 기억이 상당히 풍부한 사람은 공감이나 소통하는 게 일단 다릅니다.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이 뇌 학습과 기억 관련해서는 치매 관련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죠? 치매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화기억이나 공간기억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길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 공포감도 있고 이 세포가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도 아직도 완벽한 치료제는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저 뇌가 학습하는 이유의 두 가지 중에 해로운 걸 피하는 게 큰 이유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해로운 경험을 강하게 하게 되면 그 충격에 의해서 뇌가 너무 그 기억을 강하게 형성하면 어, 그 뇌는 해로운 걸 피하는 데만 특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부르는 거예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는 아까 일반화가 나왔죠. 모두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물만 나타나면 전부 피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적응이라는 건 해로운 걸 피하고 이로운 걸 취해야 되는데, 해로운 것만 계속 피해 다니면은 이로운 걸 취할 기회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학습이 너무 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맥락이 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부 하나로 퉁치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래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제가 뇌 학습은 사실은 완전하게 주의를 집중하고 몰입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연적으로는 태어난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은 지금 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걸 없애는 과정이어야지, 지금 뭐 뭔가를 억지로 막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몰입을 하는 상태를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컨셉입니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생명체의 제일 절대절명의 이슈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이라는 게 뭔가요? 애댑테이션? 적응은, 그러니까 여러분 트루만 쇼 같은 영화 보셨죠? 트루만 쇼 같은 영화 보면은 어떤가요?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몇 시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똑같고 인사하는 사람도 똑같고, 왜냐하면 그거 다 연출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으면은 적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프로시저럴 메모리,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항상. 근데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뇌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응이라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뇌가 만든 두 가지 솔루션은, 아니, 한 가지 솔루션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거는 해마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자. 그리고 또 고정돼서 변화가 없는 환경도 있거든요. 여러분 뭐 지하철에 교통카드 되는 게 매일매일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방식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거는. 네,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 환경은 또 다른 시스템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상황을 그때그때 잘 알아보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게 뇌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이에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 왼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만 다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다 대체하게 되나요?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은 그렇게 그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 우리 자녀가 학습한 모든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책을 한 번만 싹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씨를 다 기억해요. 어, 그런 사람이 실제 있다고 합니다. 이 H.Sam이라고 Highly Superior Autobiographical Memory라는 걸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를 그 UC 얼바인의 제임스 머가 교수님이 찾아가지고 케이스 리포트를 몇 개 했어요. 근데 상당히 드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 이런 사람들 실험을 보면은 여기 댄 맥카트니라는 사람은 54세인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1870년에 이제 그 실험을 했다 그러면 1828년 10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여러분한테도 42년 전 일을 누가 이렇게 날짜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 막 화낼지도 몰라요.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2초 동안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날 수요일이었고요. 흐리고 안개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석탄을 가지러 가신 곳으로 저녁을 가져다 드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42년 전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연이겠지.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1829년 2월 21일 딱 이렇게 날짜만 주면 또 한 2초 있다가 토요일이었고요. 그날은 아침에는 흐렸고 오후에는 맑아졌습니다. 땅에 약간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삼촌이 가축을 35달러에 파셨습니다. 이런 걸 왜 기억할까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어진 모든 걸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야, 우리 애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럼 수능은 만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응적인 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을 볼 때 혹은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모든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더 많은 모든 걸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벌어진 안 좋은 일도 모두 기억하는 거고 그거를 삭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즉 망각하는 게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죠? 우리는 흔히 뭘 잊어버렸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게 능력이 아니고 기억하는데 실패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망각하는 것도 뇌가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벌어진 모든 일을 기억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거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소팅이 안 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 뇌는 사실은 행동에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까 효과의 법칙이 있었죠? 효과가 있었던 것만 기억하는 게 행동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망각을 하도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에 대해서도 학습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 실험도 하고 그런데 학습이나 행동의 변화 그런 걸 할 때 이제 주의를 집중하고 얼마나 몰입해서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 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뇌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이미 설계가 돼 있는 것인데 그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오히려 상당히 수동적이 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티베이션이라고 써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누군가 저희도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사실은 그런 학습자가 혹은 learner가 할 수 있는 학습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뭔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을 때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부터 이제 몰입이나 주의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그걸 어떤 테크닉적으로 몰입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 이건 이제 훈련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학습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이렇게 꼭 하겠다는 굉장히 근성을 보이는 혹은 끈기 이런 걸 보이는 기질이 있는 기질을 기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resilience라는 거는 아까 제가 뭐 학습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이유를 어감을 주는 이유는 자꾸 뭔가를 오답을 말하거나 틀린 답을 말하면은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고 그걸 평가한 다음에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절차 자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 고양이나 이런 자연계의 생물들처럼 경험에는 틀린 경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틀린 경험이라는 건 없고 이 경험은 다 해봐야지 사실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데 저렇게 해봤더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죠.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기억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너는 실패한 거야. 틀렸어 그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판단을 옆에서 내려주면은 학습의 의지를 그거만큼 꺾는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고 뭐 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피드백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점수화 해가지고 뭐 그죠? 그래서 회복력이 어린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은 뭐 저 갓난아기에서 이제 막저 터들러가 돼가지고 막 걷기 시작하면 막 넘어졌다가 다시 막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럽니다. 그죠? 그 터들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 어쨌든 넘어졌는데 실패했어 다시는 안 걸어야지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뇌는 없어요. 그러니까 뇌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저것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모티베이트 돼 있는 것 동기화 돼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학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런 주제들 주의 집중, 몰입 이런 것들이 어떤 테크닉적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뇌의 기본적인 상태를 다시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영화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몰입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저 대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그 아이가 굉장히 몰입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불러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데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몰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맥락에 어떤 사람들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써놓은 것인데 뭐 어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잘 재밌게 보신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소설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 자기가 몰입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썼던 책인데 여기서 못한 내용들은 좀 더 써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